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디파이 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도 동환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와 매크로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트럼프 관세 2장으로 넘어가다입니다. 한 주간의 이제 비트코인 성적을 살펴보면요. 11%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은 13%, 솔라나는 11%, 나스닥은 8% 이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다 같이 박수! 네, 이번 주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이제 트럼프 취임 14주 차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강경책으로 나가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조금 누그러졌다라는 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이 나왔었고 그 발언 때문에 시장은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동환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발언이 가장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줬을까요? 일단은 트럼프가 이번 주에 한 말 중에서는 중국 관세를 150% 아래로 낮추겠다라고 한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대로 유지 안 된다고 했었고, 심지어는 이제 스콧 베센트도 지금 이 관세를 우리가 그대로 받겠다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어쨌든 대통령은 트럼프니까 그 트럼프가 결국에 뜻을 좀 꺾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비추면서 사실은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갑자기 돈이 막 수룩수룩 흘러가기 시작하고 비트가 한 일주일 만에 10%를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저는 이번 주 상승이 좋았던 건 이더도 같이 올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더로 고통받았던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번 상승 때는 이더도 적지 않게 올랐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 지난주부터 좀 심상치 않았잖아요. 계속 올랐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모든 자산이 다 좋았다. 근데 비트코인을 주력으로 투자하는 제 입장에서는 일단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과거에는 좀 희미했었던 그 디지털금 내러티브가 다시 조금 장착됐다. 그래서 비트는 이제 금이 오를 때도 오르고 나스닥이 갈 때도 가는 약간 희한한 하이브리드 자산이 됐다. 이 정도로 이번 주의 의미를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좀 뉴스를 살펴보면요. 총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파월 해고 의사 없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말하면서 시장의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잘 나가던 이제 금값이 조금 떨어지고 다시 주식과 이제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트럼프가 결국 중국과 이 관세 전쟁을 이제 끝내겠다라고 하는 좀 선언을 하면서 이게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는데 3, 4주 뒤에 이제 타결 기대된다라고 하는 또 뉴스가 보도되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달 만에 9만 5천 불 달러를 이제 돌파했다. 지금 현재는 9만 4천 불 정도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실 2주 전만 하더라도 이게 8만 7천 달러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살펴보면요. 이번 한 주는 한 주 동안 3 빌리언 달러 한화로 하면 4조 5천억 원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좀 유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한 주가 있었나 생각될 정도로 드디어 집 나갔던 베이비 부머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포모를 느끼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은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또 잘 나가고 또 주식시장도 좋다 보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반가운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비트코인보다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이더리움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의 한마디였습니다. 동환님이 트럼프가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약간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제히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 사실 이번이 14주 차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100일이 있는 주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에서도 100일 되면 지지율이 얼마다 뭐 이런 걸 많이 체크를 하니까. 근데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친 트럼프 언론으로 꼽히는 곳이 이제 폭스뉴스라는 곳이 있는데 가장 트럼프의 친화
친화되어 있는 언론에서 취임 100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5% 빠졌다. 한 달 전 대비해서. 그래서 이 한 달 전 동안 있었던 일은 관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세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좀 더 심각한데, 응답자의 71%가 지금 미국 경제에 좀 부정적이다 평가를 했고요. 55%는 우리 집이 박살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나 인플레이션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3%. 그러니까 이게 이 폭스뉴스가 사실은 굉장히 트럼프한테 친화적으로 편향된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좋게 생각한 사람이 33%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커버가 약간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운영 전반에 대한 지지율도 낮고 부정적인 평가가 높고, 그리고 경제정책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 폭스뉴스가 이렇고, 지금 다른 매체 뭐 가령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서도 똑같은 취임 100일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는 지지율이 취임 초기에 비해서 지금 16%가 떨어진 걸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이 트럼프가 맨날 놀리는 그 슬리피 바이든, 그러니까 맨날 졸고 있는 것 같은 바이든보다도 사실 100일 지지율이라는 시점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받아보고 있다라고 해서, 트럼프는 어쨌든 대중정치인이고 굉장히 지지율에 민감한 사람인데, 이런 부분이 아마 기본적으로 압박이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표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이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달러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달러의 인기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트럼프 1기에 기록했던 저점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4월 21일이었는데 이때가 2022년 3월 이후에 최저치였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 110 정도였어요. 근데 이날 97.92까지 하락했으니까 그러면은 거의 한 12%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4월 초에도 102. 얼마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97까지 빠졌다는 것은 한 4%에서 5% 사이 정도로 빠진 거. 그러니까 달러가 인기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달러는 인기가 없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미국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돈을 달러로 환전을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항상 달러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항상 높게 유지가 됐었는데, 이게 낮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미국 자산시장에 투자했다가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중에서는 셀 아메리카 같은 그런 이제 구호로 표현이 됐었죠. 요것도 이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특히 아까 제가 이번 주에 제일 중요했었던 중국한테 관세를 150%보다 좀 낮게 하려고 생각 중이다, 그 발언이 나오게 됐던 계기는 사실 21일 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얘기가 22일 날 나왔고, 트럼프는 지금 한 2주, 3주 정도 텀으로 보게 되면 총 3번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관세에 대해서 원래 굉장히 강경하게 가다가 3번 정도를 꿇었는데, 그 3번 꿇은 게 모두 다 미국 10년물 국채가 4.5%에 근접하니까 나왔어요. 그 다음 날에. 근데 21일에도 10년물 미국 국채가 갑자기 4.5%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때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좀 디지털 금으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요 다음 장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요거는 이제 제가 트레이딩 뷰에서 직접 좀 그려가지고 왔는데, 초록 색깔이 미국 10년물 금리고, 이 주황색이 비트코인, 그리고 빨간색이 금입니다. 보시면 요게 모이는 구간 있잖아요. 여기 세 가지가 모인 요때가 21일 이제 밤 9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왼쪽입니다. 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쭉 떨어지니까 이 비트코인과 이 금이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비슷하게 가다가 요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시 좀 떨어집니다. 이게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여기가 이제 사실 4.3 근처인데 4.4 얼마까지 갔거든요, 이날. 그래서 4.5까지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사실 이제 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금은 그 이후에도 좀 꾸준히 이 반비례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중간에 좀 힘을 잃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금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날의 움직임이 이제 처음 나타났는데 비트코인에, 다만 미국 국채 10년물이 4.5%를 넘어가는 조건에서는 금에 좀 뒤떨어진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무서운 거지. 미국 국채 10년물이 4.5가 넘어가는 상황은 비트코인에 홀딩하는 사람들도 좀 무섭지만 아무튼 그 이하에서는 좀 금처럼 움직이는 그런 무브먼트를 좀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가장 기억 남는 게 골드가 엄청 가파르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달러가 패권을 잃을 것이다. 미국 경제가 뽀개지고 있고 뭔가 셀 아메리카를 막 외치다 보니까 이제 금값에 포모가 이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와서 수급이 쏠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기억 남는 건 뭐냐면 금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더 오를 수 있을까를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금이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골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골드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굉장히 이거 불안하다. 올라서 좋은데 이거 더 오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들을 막 찍으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나고 오히려 금이 이제 좀 떨어지고 다시 비트코인으로 디지털 금 내러티브로 좀 순환매 돌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들도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동환님도 이 내용 들으셨을 때 어떤 좀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금은 너무 높은 가격대이고요. 실제로 이 지금 여기에 그려진 이후에는 금값이 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사실 미국 10년물 금리랑 달러 인덱스가 정상화되는 흐름을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은 제 기준에 금은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벌어놓은 지금의 나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싶을 때 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값이 오른다고 해도 대부분 금값이 오르면 그때 달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라서 나중에 달러 환율로 이렇게 해보면 돈을 못 번 경우가 많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어쨌든 그냥 해지를 하는 수준인데 그것 치고는 되게 가파르게 올랐죠. 최근에. 떨어질 거를 알고 있긴 했는데 저의 관심사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금의 피난간 자금이 어디로 돌아올 거냐.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서 빠져나가서 금으로 갔는지는 불명확한데 금에서 나왔던 돈이 이제 쏟아질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번에 흐름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좀 비트코인은 뭐 주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업이 아니니까 운이 좋았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트위터에서 이 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비트코인은 물리면 4년 고생하지만 금은 물리면 10년 고생한다라고 하는. 맞아요. 네. 빨리 팔아야 돼. 그래서 금은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날씨가 이러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금에서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억이 있었다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얘기는 트럼프가 중국 관세 크게 낮아질 것이다. 시진핑의 강력 대응 안 한다라고 하면서 좀 기사들도 나고 분위기도 좀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 뒷면에는 굉장히 재밌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원님이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주식시장 종료 후에 기자들한테 145% 너무 높은 수준이고 이렇게 높게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러면 이제 얼마로 할 거냐. 근데 트럼프는 0%에서 145% 사이가 될 거다고 했는데 너무 넓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 막 취재를 시작합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한 거는 50에서 65까지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나중에 이제 이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먼저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145%가 지금 현재인데 우리 낮출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중국이 그래도 뭔가 협상을 해오는 그런 기미가 없으니까 중국이 협상하자고 안 그러면 이거 낮출 수 없어 이렇게 말을 바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세 번째로 이 트럼프가 유화적인 입장을 보인 거고 동현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 모두에게 90일간 관세 유예하겠다라고 했었던 게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피터 나바로라고 해서 백악관의 무역 담당 고문이 있습니다. 이 고문이 혹시라도 트럼프를 설득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 옆을 거의 24시간 밀착 마크하고 있었대요. 아무도 와서 관세 관련해서 잡음을 입력할 수 없도록 막 하고 있었는데 그 피터 나바로가 4월 9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떤 회의가 있어서 거기만 참석하러 잠깐 간 사이에 베센트 재무장관이랑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둘이 손잡고 와가지고 트럼프한테 엄청 꼬신 거지. 야 이대로 하면 망합니다. 우리 채권 시장 무너지고 난리 났어요. 막 이래가지고 사실 트럼프가 입장을 처음 바꾸는 계기가 됐다. 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막전막후 식으로 해서 나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아니면 블룸버그인가 하는 그 경제지에 소개가 됐었어요.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가 이 일화를
어제 또 부인했어요. 이 일화에 따르면 트럼프는 그냥 관세에 대한 어떤 철학이 없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 말을 듣고 움직이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걔네가 말해서 한 거 아니야. 내가 판단해서 한 거야. 이렇게 어제 또 따로 인터뷰를 했던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바로 다음 얘기에서 할 얘기랑 이어지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 정부 안에서는 4월 2일 버전, 그러니까 10%는 모두에게 매기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흑자를 보는 그 국가들한테는 특별히 우리가 상호관세를 추가로 매길 거야 라고 했었던 굉장히 강경한 입장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트럼프 정부 안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코너의 이름이 트럼프 관세가 2장으로 넘어간다. 이게 이제 오늘의 제목인데 요게 지난주에 있었던 변화 중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터 나바로로 상징되던 굉장히 강력한 그 강경 관세 기조가 지난주에 바뀌었어요. 다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이 매크로를 주로 안 보시는 분들은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다음 장표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사람은 이제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재무장관인데 이 양반이 나바로가 있던 자리를 꿰찼습니다. 뭐 직제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는 어떤 상황이나 워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죠. 베센트 장관이 4월 23일에 굉장히 중요한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라고 해서 이제 뭐 다들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문구가 있는데 그거는 아메리카 언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세계 우리 우방들 동맹들이랑 잘 나갈 거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태도하고 굉장히 반대쪽에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했냐면 미국은 국제기구에서 공정한 규칙과 어떤 베이직,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걸 추구해. 우리는 기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동맹들이랑 협력을 강화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캐나다, 멕시코부터 뚝 패기 시작했는데 그거랑 되게 다른 톤의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동맹을 일수록 더 가혹하게 했던 것이 트럼프 관세인데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사람이 재무장관이 엉뚱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G2 아니냐. 미국이랑 같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두 개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중국 너무 쪼잔해. 너무 지들만 돈을 많이 벌려고 해. 야, 니네가 G2면 G2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좀 베풀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라는 자리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IMF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한번 받았지만 어떤 금융위기가 닥치면 구제금융해주는 기관이잖아요. 세계은행은 어떤 개발도상국들 지원해주는 걸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중국이 IMF랑 세계은행에서 지원받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야, 무슨 G2가 지원을 받아. 니네는 베풀어야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이 지금의 수출주도 성장에서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중국은 지금 수출할 때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수출하는 걸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 때문에 우리 적자 너무 많이 봐. 우리 빚 너무 많아졌어. 이러면서 이번에 관세 전쟁 시작한 건데 야, 중국 니네는 뭔데 수출 개이득만 보고 있어? 니네도 물건 사야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바이든 정부 때 얘네의 관세,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도 중국에 관세 많이 매겼는데 바이든 정부가 했었던 관세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연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끝났다.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베센트가 키를 잡고서 어쨌든 중국을 조지는 걸 하긴 할 텐데 그 방법이 트럼프처럼 막 예측 불가능, 막말하고 동맹 이런 거 그냥 다 쌩까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과거와 비슷한 톤으로 바이든 정부와 비슷한 톤으로 가되 대신에 또 이제 이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글로벌 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잖아. 그리고 니네 우방들 우리 덕분에 특히 EU 이런 애들 국방비 안 썼잖아. 야, 그러면 니네도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이건 또 바이든 정부 때는 없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4월 2일 버전과 중간 정도 되는 버전을 지금 트럼프가 가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긴 한데 여기에는 변수가 있죠. 왜냐하면 베센트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트럼프가 삘 받아가지고 미친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지금 올라갔던 비트코인이랑 뭐 나스닥이랑 다시 꼬라박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의 이제 변수가 될 텐데, 베센트는 이날 어떤 얘기했냐면 중국과의 최종 관세 마무리에 2, 3년 정도가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까지는 속전속결로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는 적어도 내년 10월 정도가 아마 그 중간 선거가 있는 때거든요, 미국이. 그 전까지 다 이거 마무리해야 돼. 이게 트럼프 정부의 기조였는데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거기서 2, 3년 정도 우리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대신에 중국을 완전히 조지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관세 기조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표가 아마 마지막일 텐데, 폴 애킨스가 이제 SEC 위원장에 취임을 했죠. SEC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게리 겐슬러가 뭘 했는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증권 관련된 기업, 미국에서 돈을 끌어다가 뭘 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조지는 자리예요. 게리 겐슬러는 그런 펀딩을 하는 코인 기업들을 조졌죠. 폴 애킨스는 아예 그냥 톤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가들 블록체인 기술 활용하면 좋아요, 막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금융 시장이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효율화될 거예요.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규제 저희가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근데 이 명확하다는 거는 보통 이럴 때는 규제를 그래도 몇 개 세운다는 의미의 명확함인데,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 폴 애킨스는 그냥 규제가 없는 거를 명확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풀어주게 될 것 같고, 폴 애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만났던 코인 중에 하나가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를 만나주니까 뜬금없이 그날 온도 파이낸스 코인 가격이 막 10% 오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도 그런 행보를 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되게 웃겼던 게 이 양반이 만든 되게 듣보잡 코인이 있어요. 근데 코인베이스가 이 양반 취임식 하던 날 그걸 상장시켰어. 그래서 그 코인이 또 떡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앞으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되게 잘 보여주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굉장히 많은 강요가 코인 쪽의 이해관계자예요. 그 이해관계자인데 앞으로는 그 이해 상충을 보여주는 굉장히 많은 코인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한층 그 디파이 코인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한테 좀 기대가 되는 환경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동환님과 함께 한 주간의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매크로 뉴스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시청 주시는 농부님들께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셨길 좀 바라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방송으로서 한번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농부 조선생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